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고 있는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초가집 지붕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집만큼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지영은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빨래터에서 가져온 물동이를 닦고 있었습니다. 9살 소녀의 작은 손은 차가운 물에 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피해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또 술이 떨어졌잖아! 김석호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어머니가 얘라며 달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그릇 깨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 김태수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2살인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칭찬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지영아, 뭐 하고 있어? 물동이 닦고 있어요, 오빠. 지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지영 옆에 앉더니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손이 이렇게 차가우면 안 되지. 태수의 손은 따뜻했지만 지영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의 손목을 조금씩 더 세게 잡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태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엄마한테 가려고요. 엄마는 지금 바빠. 우리끼리 여기 있자.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에서 보이던 착한 모습과는 다른 묘하게 낮고 끈적한 톤이었습니다. 지영은 태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오빠의 관심이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지영,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저 들어갈게요. 지영이 일어서려 하자 태수는 그녀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직 일찍이야. 좀 더 있어. 그 순간 집안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어디 갔어? 이놈의 자식들은 맨날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태수는 한숨을 쉬며 지영의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버지가 부르네 들어가자. 지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방금 전 느꼈던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석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상에 앉았습니다. 태수야!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더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인연은 뭐야? 김석호가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맨날 구석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여자애가 저렇게 말도 없으면 시집도 못 갈 텐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도 착하고 일 잘해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착하기만 해서 뭐하나. 태수처럼 똑똑해야지. 아버지의 시선이 지영에게 머물렀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애정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밥그릇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 옆에서 잠들려 노력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콧고름과 어머니의 작은 한숨 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영은 그 하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태어났을까? 왜 이 집에서 이 가족으로 태어나야 했을까? 마을의 다른 집 아이들은 저녁이면 부모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집은 늘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영은 자신이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지영은 작은 발걸음으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영아.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영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엄마, 조용히 해야 해. 아버지 깨시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도 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학교로 향했고 지영은 집 뒷곁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영의 어린 마음에 깊은 불안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14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산꽃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지만 지영에게는 가장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을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몸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지영아, 요즘 밥도 안 먹고 왜 그러니? 어머니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배는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질 무렵 어머니가 지영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니? 어머니의 손이 지영의 배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저는 누구야? 누가 그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폭풍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애들 중에 누가 있지? 말해봐.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지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이 거짓말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에 휩쓸렸습니다. 뭐라고? 이 더러운 년이! 김석호의 고함이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영은 마루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이런 잡놈들이 있다니! 누구야? 누가 그랬어?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로 지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옆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우선 누군지 알아내야죠.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 차분함 속에 숨겨진 계산을 느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 마을에서 누가 너한테 그랬어? 태수가 지영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해 보였지만 지영은 그 속에서 차가운 경고를 읽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마을 청년 하나를 지목했습니다. 목수일을 배우던 20살 정도의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저 놈이 분명해요. 지영이가 우물가에서 그 놈이랑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요. 뭐? 그 자식이! 김석호는 곧바로 그 청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지영은 집에서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함 소리, 항변하는 소리, 그리고 울음소리까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청년이 억울하다며 소리치는 것이 담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증거가 뭐가 필요해? 아이가 생겼는데! 책임져야지! 지영은 방 한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그 청년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짐을 실은 우마차가 집 앞을 지날 때 지영은 창틈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놈들이 도망갔군. 역시 죄가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야. 태수가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은 오빠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지영이 우물가에 나타나면 아낙네들은 쑥덕거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애가 그 애구나. 14살에 벌써. 부모가 제대로 안 봤으니까. 지영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지영을 뒤뜰로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제 곧 애가 태어날 거야. 네. 마을 사람들 말 들었지? 모두 내 얘기를 하고 있어. 태수는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영은 그 따뜻함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마을의 산파 할머니가 와서 도왔지만 지영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이야. 산파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김석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손자는 생겼구나. 하지만 지영은 아이를 안아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수라고 하자. 민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지영을 감시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민수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민수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지영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지영은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이곳을 떠나겠다고. 민수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지영의 삶은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아, 젖은 제대로 나오고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자꾸 보채며 울었고 지영은 하루하루가 힘겨웠습니다. 조금씩 나와요. 엄마. 하지만 사실 지영 자신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유증에 영양실조까지 겹쳐 걸을 때마다 어지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심하게 울자 김석호가 화를 냈습니다. 이 애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아버지, 아기라서 그래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김석호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키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애가 똑바로 자라겠어. 그때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영이를 좀 더 돌봐주겠습니다. 김석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좀 단단히 말해줘라.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간 후 태수는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힘들지? 태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영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민수도 이제 좀 컸으니까 내가 더 신경 써야 해. 태수는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처음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새벽에 민수를 안고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라도 가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태수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새벽에? 아기를 데리고? 태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어디 갈 곳이 있다고 생각해?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 그날부터 지영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혼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어 민수가 돌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주는 사람은 가족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지영 모자를 피했습니다. 민수야, 빨리 걸어야지. 지영은 민수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옹알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만이 지영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석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다급한 소리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석호는 가슴을 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빨리 의원해. 태수가 아버지를 업고 뛰어나갔습니다. 지영과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김석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8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지영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어. 박씨 아주머니만이 지영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겠지. 박씨 아주머니의 말에 지영은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은 태수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집도 논밭도 모두 태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가장이야. 태수는 가족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모두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집은 더욱 조용해졌지만 지영에게는 더 큰 감옥이 되었습니다. 태수의 통제가 더욱 철저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넌 절대 이 집을 떠날 생각하지 마. 태수가 어느 날 밤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있고 엄마도 돌봐야 하고 내가 할 일이 많아. 네. 오빠,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간 지영은 그곳에서 최 여사를 만났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지영이구나. 최 여사는 서울에서 친정에 내려온 부유한 부인이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힘들겠구나, 얘야. 최 여사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지영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에는 혼자 사는 여자들도 많단다. 일할 곳도 많고. 최 여사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언제든 나갈 마음이 있으면 박 씨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최 여사님 말씀 들었지? 네. 엄마,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태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알아요.
엄마, 그날 밤 지영은 민수를 안고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는 혼자 사는 여자들도 많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자신과 민수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며칠 후 박 씨 아주머니가 몰래 지영을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이거 받아. 박 씨 아주머니는 작은 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분유와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이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어. 박 씨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서울 가는 길을 알려주신다고. 지영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머니. 조심해야 해. 태수가 알면 안 돼. 박 씨 아주머니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영은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몰래 챙기고 민수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민수야. 엄마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게. 1967년 겨울,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던 새벽이었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지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가거라. 뒤돌아보지 마.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가져가라. 지영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쌀과 마른 나물,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울면 안 돼. 민수가 깬다. 어머니는 지영의 뺨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면 편지 한번 보내거라. 박신혜 앞으로. 네. 엄마, 지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한 번도 내 잘못이 아니었어. 어머니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지영은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꼭 안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발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차 버스에 올라탔을 때 지영은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민수는 지영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청주에서 서울행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영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향 땅을 보며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지영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갈 곳 없어요? 중년 여성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경계심을 가지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숙집 운영하는데 싸게 재워드려요. 아기도 있는 것 보니 힘들 것 같아서. 여성의 얼굴에는 선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얼마예요? 하루에 100원만 내면 돼요. 끼니도 해결할 수 있고.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하숙집은 서울역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박마담이라고 불러요. 진짜 이름은 박영순이지만 박마담은 친절했습니다. 지영에게 작은 방을 주고 저녁도 챙겨주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지. 남편은 없어요. 지영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자리 찾아야겠네. 내가 아는 식당 있는데 소개해 줄까? 정말요? 지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명동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는 무뚝뚝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 열심히 하네. 아이는 어디 맡겼어? 하숙집에서 봐주고 있어요. 그렇구나. 조심해서 키워라.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영은 서서히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숙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정 선생이라고 불리는 은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기가 참 예쁘네요. 정 선생은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대단해요. 고맙습니다. 지영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혹시 글 읽을 줄 알아요? 정 선생의 질문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녁에 시간 있을 때 공부 좀 해요. 요즘 세상에는 글 아는 게 중요해요. 정 선생은 지영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차츰 읽어나가며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구나. 지영은 책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여사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박마담,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름을 왜?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마담은 지영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때로는 새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지. 뭘로 할 거야? 박지영이요. 박마담 성씨를 빌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딸 같은데 뭐. 그날부터 지영은 박지영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김지영은 충청북도 산골 마을에 묻어두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혼자 앉을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지영은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지영아,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박마담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밝아. 민수도 잘 크고. 지영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얼굴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영은 민수를 안고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수야, 저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야. 이제 우리 집이야. 민수는 옹알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영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박지영, 잘 해낼 거야. 지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어머니께 첫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당당하게 찾아뵐게요. 편지를 박신의 앞으로 보내며 지영은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85년 가을, 박지영은 손자 준호를 무릎에 안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60을 넘긴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은 누구예요? 준호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린 민수를 안고 있는 젊은 박지영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내 아빠야. 아빠가 이렇게 작았어요? 그럼 너보다도 더 작았지. 지영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30살이 넘은 엔지니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엄마, 퇴근했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지영이 물었습니다. 잘 됐어요. 프로젝트 승인받았어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 아들 같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서요. 지영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자신보다 큰 그 손을 보며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날 밤 지영은 혼자 앉아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온 지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아프면 병원비 때문에 밥을 굶기도 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마담과 정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저도 다른 애들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민수가 말했을 때 지영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빠까지 해줄게. 정말요? 응.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엄마가 될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영은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민수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비도 마련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지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내가 건강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지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엄마처럼요. 민수의 말에 지영은 웃었습니다. 그럼 빨리 만나보자. 민수의 아내 수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을 친엄마처럼 받아주었고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진이 처음 인사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손자 준호와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지영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릴 때 어디서 살았어요?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살았지. 거기는 어땠어요? 지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힘든 곳이었어. 하지만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할머니가 있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해진다는 뜻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와 수진 그리고 두 아이들. 지영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고향 생각 안 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여기가 내 진짜 고향이야.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거든. 그 말을 들은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며칠 후 지영은 혼자 남산에 올랐습니다. 18년 전 민수를 안고 올랐던 그곳이었습니다. 서울은 많이 변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더 많아졌고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영은 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민수를 위해 도망쳤고 새로운 이름을 선택했고 매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피는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 지영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선택과 사랑이 운명을 바꾸는 거야. 그 순간 어디선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여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절망하고 있을 사람들 말입니다. 지영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이 없으면 창문을 찾아라. 창문이 없으면 벽에 구멍을 내서라도 나가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래도 쓰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수도 좋은 아빠가 되었고 손자, 손녀도 건강해요. 엄마가 그때 저를 보내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엄마.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모두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불빛으로. 민수야, 준호야, 지은아.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여러분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이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용기. 그날 밤 지영은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넌 잘 해낼 거야. 지영은 어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견뎌내.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